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1, 2월 달에서 이제 쭉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쭉 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 2월 달, 1월 말인가 이제 2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다 뭐 계약도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학원들도 다 지금 이번 주까지인가 다음 주까지인가 이제 뭐 잠정적으로 휴원을 이제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그 공부 패턴에 좀 상당히 좀 계획에 좀 차질이 좀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듯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계획대로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온갖 이제 변수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어떨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시험장에서 나는 되게 조용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이제 시험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만 했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볼펜을 똑딱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앞뒤 사람이 발을 계속 이제 떤다든지 그래서 온갖 변수들이 다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이겨낼 정도의 뭐 마인드 그리고 그런 환경에 이제 노출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걸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야말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계획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하던 그런 장소에서도 전혀 새로운 장소나 이제 이런 데서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독서실이나 뭐 그저 도서관 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던 게 쭉 패턴에 이제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에 이런 데도 다 지금 휴관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집에서는 잘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이제 빨리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나름대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뭐 계획대로 이제 우리는 쭉 하고 이제 있지만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그런 변수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를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내가 적응을 못한 그런 이제 상태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변화나 이런 상태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3, 4월 강의를 좀 들어갈 텐데, 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3, 4월 강의가 좀, 3, 4, 5, 6월 달 강의는 이제, 자연지리, 인문지리 이렇게 똑같으니까 3, 4, 5, 6월 달 이제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1, 2월 달 하고는 조금 이제 공부 방향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를 일자 합격에 뒀다.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이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좀 다루는 강의였다면 3, 4, 5, 6월 달 강의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이제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카페 주소하고 이제 이렇게 다 오픈을 좀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좀 답변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전화나 문자나 그런 건 조금 이제 낯을 가린다 그러면 메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우리 시험과 관련된 자료들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좀 시사적인 내용들도
그렇게 좀 올려놓고, 뭐 아시다시피 시사적인 내용들도 이제 가끔 이제 출제가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사적인 내용들 좀 굵직굵직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수업과 관련된 그런 필기 내용을, 이제 판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고 아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를 보고 아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이제 판서가 있구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제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주제를 이렇게 던져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대로 그래 그리고 딱 넘기지 마시고,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렇게 흔히 지리교육론에서 얘기하는 개인화 배경화를 그렇게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효과가 아주 극대화돼서 이제 발휘가 되냐면, 시험 보는 날 그게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막 그 문장으로 돼 있거나 글줄로 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좀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1, 2월 달과 관련된 그 1, 2월 달에 그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될 이라기보다는 보면 이제 도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들도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20학년도 이제 선발 인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59명. 한 4, 5년 전보다 거의 뭐 2배 반, 2배 이상 이렇게 이제 늘었었는데, 요 표를 보시면 지금 이 1, 2월 달부터 제 수업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텐데, 자, 혹시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선발 인원이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응시 인원입니다. 응시 인원. 그러니까 요 표를 이제 좀 잘 보시면, 응시 인원이, 선발 인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 좀 많이, 응시를 하는구나.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큰 전략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고3 때 입시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입시에서는 어떤 경우를 이제 다들 뭐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사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시 인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에 응시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입시 트렌드를 이제 잘 못 읽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7차나 이제 뭐 7차 막 지났을 때 이제 한참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4개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선택을 하고 4개를 선택을 하고 그중에 3개를 이제 반영했었던 그런 시대고,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반영했고, 얘가 이제 다시 3개 중에 2개를 반영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거인지 좀 읽어낼 수 있냐면,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그 과목에 허수가 좀 많을 거다. 그럼 그렇게 허수가 많을 때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100분이 점수를 반영을 하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두 과목을 다 반영을 한다. 그러면 사실 허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과목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 보면 꼭 선발 인원이 많은데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적어도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이나 그 전년도에 이제 1차커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선발 인원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유리하긴 하나 혹시나 내가 준비가 조금 덜 됐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하고 서울에 거의 뭐 이제 한 5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뭐 지원자 수는 뭐 거의 뭐 400명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에 응시 인원도 좀 많았었구나. 그러면 저렇게 이제 따라가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내 실력이나 내 위치 위상을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1차 컷 점수가 이제 어떻게 변해 갖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꼭 선발인원이 많은데 응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로 우리 시험 문제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논수령이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논수령이 이제 좀 빠지고 서술형의 이제 문제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뭐 어쨌거나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23문항, 뭐 22문항, 24문항이었는데 20문항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22문항이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작년에 이제 23문항 논수령이 빠지고 이제 서술형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문항 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이 총 문항 수에 구애받지 말고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의 내용을 이렇게 비율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제 압도적인 거는 인문지리 파트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압도적이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인문지리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기출문제가 그만큼 많구나.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시간 투자를. 그래서 그 3, 4, 5, 6월 달 이제 이 4개월 과정이지만 그래서 인문지리를 이제 2개월 8주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인문지리의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시간 투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인문지리 강의를 조금 더 이제 8주 정도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 가는구나. 요건 뭐 1, 2월 달에 이미 이제 파악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일 거고 그다음에 자연지리 파트를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형학하고 기후학하고 이렇게 거의 이제 절반 정도로 비중이 이렇게 이제 절반 정도로 비슷하게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형학에만 막 치중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기후학에만 또 막 치중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이 자연지리 파트는 지형학과 기후학이 한 반반 정도로 대체로 반반 정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형학 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파트들이 이제 나왔었는지, 그리고 기후학 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7, 8월 달에 그 강좌 제목이 뭐 문제풀이 반 뭐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이 7, 8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반 이렇게 나갔지만, 요 앞에는 뭐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기출문제 풀이반 요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냥 기존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쭉 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를 좀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뭐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통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강좌는 아니고, 물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주로 90% 이상은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보는 그런 이제 강좌를,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그 커리큘럼을 보면 사실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60명, 50명 뭐 이렇게 뽑다가 이제 159명.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요런 정도 수준은 150명 내외 정도, 요런 정도 수준은 당분간 조금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뭐 교육부 자료라든지 각종 이제 그 뭐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해마다 이제 응시 인원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해마다 질의 응시 인원을 보면 한 1000명 내외, 한 1000명 내외. 물론 이 1000명에 뭐 1000명이라고 한다면 이 1000명에 뭐 학원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터디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 강의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지만, 재작년까지는 비교적 초수 합격자들이 조금 이제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수 같은 재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좀 합격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장수생들보다는 초수생들의 그런 합격자의 비율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터디 뭐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방향이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육학에서는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 이제 방향이 지금 맞는지 틀린지 끊임없이 이제 끊임없는 자기 반성, 뭐 교육학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메타인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혼자 공부하면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거를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파트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미 이런 것들이 난 다 돼 있다. 라고 한다면 혼자 공부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조직하셔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원 강의에 의존해라. 이제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파악, 확인, 이런 것들을 해서, 학원 강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왕 들으시는 거 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장수생들 같은 경우보다는 초수나, 초수 같은 재수, 뭐, 요런 분들의 이제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런 상태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물론 이제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각 지역별로 1차와 2차 최종 컷을, 그러니까 2차는 아니고, 1차하고 최종 컷을, 그렇게 좀 조사를 해 놓은 겁니다. 뭐 요거 두 개만 알면 얘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추이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9점이었다가 1차 컷이 79점이었다가 83.6 그리고 79.3 그리고 뭐 경기는 79, 77, 8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의 1차 컷 추이를 그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제일 많이 뽑는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인원수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발 인원도 고려하고, 최근 3년간의 1차컷 점수도 비교를 해보고, 그랬을 때 내 상태가, 내 위상이, 내 점수가, 내 실력이, 요 정도 되니까, 요런 정도 지원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힐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 인원이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고, 5월달 내지 6월달 정도 이제 가티오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내가 이제 올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그나마 조금 이제 유리할 것인가라는 게 조금 이제 잡히실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거 각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차 컷 점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68 정도 나왔다. 근데 얘가 처음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컷이 이제 나오기 전에는 뭐 80점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90점 가까이 된다. 물론 그렇게 1차 이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카페에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실 텐데, 그때 이제 조금 잘 봐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카페에서 올려놓은 그런 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면 게시물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대부분 점수가 다 높게 나옵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3 시험 중에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하고 수능,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이제 뭐 입시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입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입시 사이트에서 다 컷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입력하게 하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돌려서 이제 이렇게 1차 컷을 이렇게 내는데 처음에는 1차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1차 컷이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입시 사이트에서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각 점수를 입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시험을 잘 본 친구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접속을 해서 그 점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컷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점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살짝 컷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컷이 높은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 컷이 1, 2점 정도 낮아 있는 경우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본다면 그런 각종 카페나 이제 그런 게시물이나 댓글이나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험을 잘 보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점수가 처음에 컷이 엄청나게 막 올라간다.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 때인가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다르다. 지금은 80점, 90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컷이 너무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채점 기준을 조금 이제 꼼꼼하게 더 이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채점 기준을 조금 더 빡세게 해서 요 컷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요때 이제 2018학년도에 76.5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79.68로 이렇게 점수가 확 평균 점수 자체가 3, 4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점 기준을 굉장히 완화했다. 근데 그 완화된 기준을 작년에도 적용을 했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채점 기준을 조금 더 이제 빡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85점, 90점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는 이게 전공 80점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20점하고 요거를 이제 합친 점수이기 때문에 교육학 점수를 평균 15점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의 교육학 점수를 한 15점 정도로 본다면, 그게 이제 뭐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3점 밑에 뭐 13점, 12점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지만, 평균 15점 정도 이제 본다면, 요 점수를 보면 전공은 한 60점 정도, 60점. 적어도 60점. 그리고 여기서 60점이란 얘기는 정말 칼채점을 해서 한 60점 정도. 완전 칼채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높인다면 한 65점. 그러니까 전공에서 60에서 65점 정도 나왔으면 60에서 65점 나왔으면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고 2차 준비하시면 됩니다. 2차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차도 좀 해볼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1차 지역별 1차 컷 정도를 보면 요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에서 내가 전공이 60에서 65점이다. 정말 이제
의심스럽다 그러면 다 이제 점수 깎고, 그렇게 해서 완전 칼채점을 했을 때 60에서 65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2차 준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요 카트를 뭐 캡처를 뭐 해두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작년에 봤었던 문제를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놓은 건데, 지리교육론 자연지리 인문지리 파트에서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이제 됐었는지를 쭉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얘는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 관련돼서 특강도 이제 3월인가 4월달, 작년 3월인가 4월달에 특강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 특강이 제목이 조금 이제 좀 잘못 나간 것도 있긴 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뭐 토대로 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 교과가 2015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변화 방향이 뭐고 뭐가 변화했는지 그 전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강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시간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이제 안 걸렸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 강좌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올해도 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이제 보시면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를 봐야 되는지, 그게 초점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쭉 읽는 거에 이제 초점을 뒀다면 그 강의를 보시고 나서 보실 때는, 그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이제 보실 때는 얘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안목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그 특강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지리 파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형과 기후 파트에서 이렇게 각각 3문제씩 그렇게 이제 출제가 이제 좀 됐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어려웠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범람, 골지천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그 문항별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요 내용을 이제 가만히 잘 보시면 취락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타원체, 뭐 횡축 메르카토르도법, 뭐 지도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산업지적지, 경제지리 측면에서 이제 공업과 관련된 공업 내지는 뭐 신경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지리. 그 다음에 얘도 지도 파트.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어디에 이제 사유자 도시지리 파트. 그 다음에 농업 입지론, 농업 입지론, 농업 입지론. 그리고 도시 권역 모델. 그 다음에 뭐 문화지리, 문화지리. 그리고 GIS 데이터 뭐 이제 보관법, 뭐 지도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포디즘, 포스트 포디즘, 뭐 신경제 관련돼서. 그러니까 경제지리 측면에서는 경제지리학에서는 농업과 크게 공업과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제 이렇게 출제가 이제 됐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문지리 파트에서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인문지리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도시지리와 경제지리, 도시지리와 경제지리 파트가 가장 핵심.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요 지도학 파트하고 인구지리 파트, 인구지리 파트. 이런 내용들은 나머지도 이제 뭐 취약지리나 문화지리나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한다. 그러면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문항별로 얘를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 체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배웠던 그 인문지리와 관련된 그런 교과목을 한 번씩은 다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지리와 경제지리가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뭐 지도와 그 다음에 취락지리, 뭐 인구 문화지리, 뭐 등등등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변경이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변경이 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전공에서 요거 이제 2020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바로 작년부터 적용이 이제, 되는 거고, 올해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교육학은 이제 논술로 나오고, 전공을 A, B형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둘 다 이제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논술형은, 이제 삭제가 되고, 얘가 이제 삭제가 되면서 서술형의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 조금 더 늘었다. 뭐, A나 B나 서술형은 각 문항별로 4점씩 이제 점수 배정은 이제 똑같은데 문항 수가 이제 좀 늘었으니까 요것들을 좀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 4, 5, 6월 달을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3, 4월 달은 인문지리 위주로, 그리고 5, 6월 달은 자연지리와 지리교육론을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시간이 모자라면 혹시나 이제 5, 6월 달에 자연지리하고 지리교육론 파트를 할 텐데, 혹시나 이제 시간이 모자라면 웬만하면 제가 이제 보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보강을 하게 되면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 수강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강을 안 하고 원래 이제 그 진도에 맞게 딱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얘는 이제 보강 처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3, 4, 5, 6월에 중요한 내용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핵심 이론을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교재를 좀 개정을 해서 이제 새로 출판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학원 출판사 사정상 이게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린트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프린트로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는데, 그냥, 제 강의를 굳이 안 들으시고,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렇게 좀 읽어보셔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다시 이제 교재 작업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를 그렇게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쭉 이제 읽어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최근의 이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요런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뺄 건 빼고 다시 넣을 건 넣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다 해서 그렇게 이제 드린 거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보셔도 내용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 안에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그에 따른 이제 내용 정리 좀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좀 했던 건데 매주 영역별로 주요 주제를 서술을 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객관식 때는 그냥 쭉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만 되면 이제 객관식 선택지를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좀 금방 파악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해만 하는 걸로는 사실 힘들다. 왜냐하면 서답형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물론 이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써봐야 효과가 있다. 써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서답형 시험은. 그래서 요거는 서답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나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얘는 막상 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리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개인화 배경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안 되면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화 배경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강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그 강의를 들으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관련된 프린트를 다 이제 드릴 겁니다. 요거는 관련된 프린트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먼저 작성을 쭉 해보시고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쭉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요 부분은 내가 요거를 좀 덜 썼네. 이 부분은 좀 쓸데없는 내용을 좀 많이 썼네.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뺄 건 빼고 다시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 그게 이제 목적인 거고 그렇게 이거를 써봐야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도 계속해서 이제 드릴 거고, 이 논문들 중에 좀 같이 봐야 될 논문이 있으면 이제 같이 보고, 아니면 혼자 봐도 충분하다 라는 거는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언급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매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면 다들 합격을 하실 텐데 왜 누구는 합격을 하고 누구는 합격을 못 할까? 사실 요 내용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을 못 하는 사람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실천이 된다. 실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면 계획도 굉장히 잘 짜고, 요거 해야지. 계획도 굉장히 잘 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되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합격 비법이야. 뭐 비법은 따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합격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이지도 않고 실천도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액션을 한번 해보자.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게 이제 끝까지 가는 순간 다 이제 합격의 기쁨을 그렇게 이제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분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실제로 이제 풀어보고 그래서 출제자의 시선이라는 게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되고 그러면 합격에 한 걸음 더 그렇게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이제 다들 이제 하고 계시는 방법인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뭐 매주 서술을 하는 전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전주에 배웠었던 그 내용을 매주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매주 이제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고 또 하나 좀 뭐를 더 하면 이제 좋으냐면, 이거 OT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3, 4, 5, 6월 달 제가 이제 또 야심차게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용의 강의가 끝나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내용, 그러니까 그 주에 했었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건 이제 7, 8월 달에도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내가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쓸 때 실제로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가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토론을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냐, 아니다 이건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니까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좀 야심차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초수 합격자들이 조금 이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전공서나 논문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전공책을 보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보냐면 지형학 책, 그 다음에 뭐 경제지리학 책 갖다 놓고 1페이지부터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보십니다. 그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전공서라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발췌를 해서 보셔야 된다. 발췌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그 책에서 찾아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이고. 근데 이것까지 다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3, 4,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1년간이라고 했는데 1년간이 아니라 한 뭐 7, 8개월, 8, 9개월 뭐 요 정도는 1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일 당장 뭐 2, 3일 일주일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을 해라. 액션을 취해라. 그러면 반드시 11월 달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그 뒤쪽에 보시면 2020학년도 전공지리 해설 강의 뭐 이제 이렇게 좀 해놨는데 요거는 작년에 그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촬영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요 프린트를 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에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제가 냈었던 뭐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건 실전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나왔었는지 그래서 문제마다 그거를 다 넣어놨습니다. 문제마다 다 넣어놨으니까 모의고사 문제 이 선생님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 그 해 전공 그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빠뜨렸던 게 그 서술을 하고 이거를 자기가 잘 갖고 있으시면 그 자기가 이제 서술한 내용을 가지고 요거는 얘가 부족했어. 요거는 좀 빼는 게 낫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 제가 드린 프린트에 이렇게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을 건데 이거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전공지리 요약 자료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약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뿌릴 겁니다. 근데 요거를 작년에도 이제 뿌렸는데
작년에도 뿌렸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서 분명히 이제 요거 다 해서 이제 뿌렸었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이제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그 요약 자료에서 뭐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이상 그대로 이제 적중이 돼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하고 본인들이 서술했던 이 내용하고 요거 합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서술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배부되는 요런 자료들을 잘 이제, 요런 자료 잘 모아 놓으시고, 요거 이제 잘 받으셨다가, 당일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시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요 해설 강의는 작년에 찍었었던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농업 입지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농업 입지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아까 이제 OT 때도 좀 말씀드렸듯이 학원 출판사의 좀 사정으로 교재 출간이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작업은 조금 이제 빨리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출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출판사의 사정상 조금 이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그 출판이 될 때까지는 아마 이제 프린트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제 농업 입지론부터 전체적인 그 교재 구성을 그 작년하고 이제 좀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바꿔서 그래서 교재를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았는데 사정이 또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농업 입지론부터 그렇게 이제 들어갈 텐데 이 농업 입지론 같은 경우에 얘가 주요 출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제 어떤 파트였냐면 그러니까 예전 서답형 말고 그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답형으로 넘어왔을 때 이 농업 입지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주요 출제 주제가 주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것 자체를 요 고립국 이론이라는 걸 자체로 주요 출제로 이제 이렇게 낼 때 대부분 농업을 이제는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왔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내가 재배해서 내가 먹는 걸 가지고 농업 입지론 파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재배를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 상업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판매가 목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요 두 개 파트가 주요 출제 주제였는데 물론 그 전에 예전 서답형에는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이제 나왔었지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한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뜬금없이 이제 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뜬금없이 지대 곡선을 네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요런 내용으로. 물론 이 안에는 요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지대 곡선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는 객관식 때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 이제 객관식 때 한번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왔었는데 바로 작년에 요게 이제 출제가 돼서 이것들을 제대로 대비를 못 하셨으면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것들을 하면서 그 지대 곡선과 관련된 지대식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그 범위 몇 킬로까지 무슨 작물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범위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업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올해도 이제 다 합격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다 학교 발령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뭐 못 받으신 뭐 분들이 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다 학교에 다 발령이 돼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학기 준비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고립국 이론과 관련돼서 상업적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거에 포인트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대 곡선을 가지고 상업적 이용, 토지 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포인트였다. 물론 그 외에 뭐 싱클레어하고 이제 튀넬을 이렇게 이제 비교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과 한국의 농업, 이게 튀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업의 유형, 전 세계 농업의 유형을 뭐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농업의 유형을 보고 이제 답을 하는, A는 뭐고 B는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농업 입지론 파트를 처음 이제 딱 보실 때 주요 문제 출제 주제가 뭐였는지 대충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출제 주제가 이제 뭐였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다 이제 뭐 비슷한 얘기지만 농업 입지론에서의 주요 출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농업 입지론에서 출제가 된 내용들을 쭉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고 문제를 이렇게 보고, 그럼 공통점이 하나가 딱 생깁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토지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내용이 다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농업 입지론이 이제 나오게 된 그 당시에는 뭐를 재배를 해서 갖다 판다는 것보다는 내가 재배해서 내가 먹는 이런 자급적 방식이 지배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업적인 농업으로 이렇게 이제 이론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뭐 자연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의 특성이나 문화적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산 체제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 생산 체제 때문에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도 농업적인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연적인 요소가 기온, 강수, 토양 등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전에 중요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온, 강수, 토양과 같은 이런 자연적 요소를 극복을 할 수 있다. 거기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관계시설이나 비료 뭐 이런 것들 이용하면서 자연적인 요소는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이제 이렇게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작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 야채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면 야채 재배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작물 자체의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하면 농업적 토지 이용에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식품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 그리고 어떤 식품의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만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거하고 같이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 이용에 영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생산체제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쭉 내용을 이제 넣어놨지만 농업적 토지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농장의 규모라든지 기계화 정도의 차이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 생산성, 그 다음에 경작 작물,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얘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농작물의 특성과 생산체제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뭐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될까? 글짓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나왔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경제지리학책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우리도 답안지를 쓸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을 쓰면 그거는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했지 그거를 기억해내서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소도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더라. 뭐 거기 경제인부터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쭉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좀 봤고, 요거를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거기 뭐 자연적 요인에 따른 경작의 최적 한계 모형,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넣어놓은 이제 그림인데, 요 그림에서는 뭐가 이제 핵심이냐, 그 밑에 이제 써놨던 것처럼 최적 입지 지점, 여기가 지금 최적 입지 지점인데 여기에서 멀수록 수확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늘어나는구나. 멀수록 수확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자연적 조건은 나빠진다. 그러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얘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얘는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최적지에서 멀어질수록 기후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건이 약화가 된다. 그러니까 수확량, 생산량은 감소하고 생산비는 증가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읽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 중요한 그림은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중요한 그림은 아니니까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읽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최적지에서 A 지역이 최적지인데 그러면 최적지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적인 조건의 변화를 뭐 두 가지 쓰시오. 그거를 뭐 기후적 측면과 작물의 생산성 측면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다. 경제지리학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복기해서 써야 된다. 근데 그 경제지리학 책이 어떻게 나와 있다?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기후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감소하고 생산비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쭉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작물의 특성. 야채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재배하는 게 더 유리해. 뭐 이런 작물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작물의 특성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넘기셔서 보시면 뭐 주어진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지 수준. 자, 요거는 문화지리 측면하고도 거의 뭐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지리학 책에는 이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미국을 처음으로 개척한 이런 앵글로 색스종 같은 경우에는 수변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거주해 왔다. 그래서 그 기후가 비슷한 뉴 잉글랜드 지역은 괜찮았는데 서부로 갈수록 기후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주민의 인지 수준, 뭐 선호도, 뭐 종교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작물의 특성이 그 농업적 토지 이용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요소를 보면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마 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의 경제. 그럼 이 경제적 요소에서 이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농업적 토지 이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거기 이제 날개 보시면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측면을 서술을 해놨는데 얘는 사실 요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나라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요 나라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의 경제 요 측면이 규모의 경제가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나 그 다음에
비교 우위의 법칙이나 수학 체감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뭐 경제적 요인에 보면 뭐 경지 면적이 넓은 지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지역 특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송비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역 특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지역 특화도는 비교 우위 개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지역은 얘보다 얘가 더 잘 돼. 그러면 더 잘 되는 애들을 계속해서 심다 보면 그 지역은 그 작물만 재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특정 작물의 한계 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요 얘기는 뭐 순소득이 감소해서 이제 한계 구역이 이제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한 얘기가 지역의 지역의 특화도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요 지역은 이것보다 얘가 잘 돼. 그러니까 잘 되는 얘만 심어. 그러면 그 지역은 그것만 이제 재배하게 되는 지역 특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거를 특정 작물의 한계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출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뭐 상업적 농업 경제 체제다. 예전에는 자급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상업적 농업 경제 체제가 우세하다. 우세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상대적 입지, 비교 우위. 요 작물이 더 잘 돼. 그러면 이 작물만 심어.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소비 시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가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이제 고려된다. 뭐 이 뜻입니다. 수송비가 이제 고려된다. 거기 이제 그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상업적 농업 경제 체제는 상대적 입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상대적 입지는 이 수송비가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이제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가 늘어나면 그럼 그 육류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 지역을 더 늘릴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식량작물 재배 지역은 줄일 거고 이렇게 농업적 토지 이용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2011학년도 문제인데 농업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글이다. 물론 요 문제에는 튀넨의 이제 그 모델도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고 대학 4년 정도를 이제 마쳤으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큰 틀은 무엇인가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면 전통적으로 농업적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자연환경, 문화적 요인, 뭐 생산체제, 뭐 등등등 이런 거였는데 상업적 농업의 발달, 요게 핵심이다. 최근에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운송비 내지는 수송비 얘가
중요해졌다. 중요해졌다.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작물별 재배 지역의 구칙적 분할을 모델화했다. 자, 기역을 보면 기역에서 토지 이용은 시장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1부터 뭐 6지대까지 이제 보면 얘는 시장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시장에서 외곽으로 이제 갈수록 얘는 조방적으로 나타난다.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방적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그 다음에 오늘날 농업 활동에는 운송비를 비롯해서 자연적 요인, 경제성,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에 기온 강수의 제약을 극복한 농법으로 비닐하우스 관계시설을 들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 맞는 얘기. 니은은 맞고, 니은은 맞고. 자, 그 다음에 운송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작물 재배 지역은 지역별 작물 특화로 나타난다. 자, 운송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지역별 작물 특화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가까울수록 운송비가 적게 들고 시장에서 멀수록 운송비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운송비가 이제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재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운송비가 이제 대충 비슷해지면 그 땅에 맞는 A 작물이건 B 작물이건 그 땅에 맞는 작물을 심게 되고 그게 더 경제성이 좋으면 그 작물만 심게 된다. 그래서 지역별 작물 특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위에 있는 작물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작물을 재배할 때 뚜렷하다. 얘는 이제 비교 우위와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고. A 작물, B 작물이 있는데 B 작물이 더 잘 돼? 그럼 A 작물 안 심고 B 작물만 심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서 수익 창출에 불리하다. 그래서 리을의 예로 수확기에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 창출에 이제 불리하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고. 그래서 이제 5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면 수익 창출에 불리하다. 이게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양파 마늘이 그랬습니다. 양파 마늘이 생각보다 풍년이 들어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재배를 하는 순간 손해를 보는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있는 양파 마늘을 다 갖다 버린다든지 밭을 갈아 엎는다든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작년 말인가 올 초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늘하고 양파하고. 그래서 단양 마늘이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업을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영농의 규모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1번 요 문제는 농업의 특성과 변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런 요인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문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면 객관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내용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직접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항상 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요 파트에서는 키워드를 상업적, 농업 이걸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규모의 경제 이것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외곽으로 가서 토지 이용이 조방적으로 된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연적 요인 뭐 등등등 다른 것도 이해가 되고, 비교 우위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의 최정점에 있는 거는 상업적. 요게 이제 포인트다. 요게 이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토지 생산성에 관한 경제 법칙. 근데 이 경제 법칙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그렇게 이제 되지는 않지만 내용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수학 체감의 법칙. 이게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뭐 입지지대라든지 단일작물 재배라든지 그 다음에 경합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최대 유효 이용 원리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 법칙을 따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증의 법칙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입을 시키면 시킬수록 산출량이 줄어든다. 산출량이 줄어든다. 이게 농업 파트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게 점차 이 법칙이 농업 파트 분야,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확대가 됐다. 특히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아니라 주로 이제 공업 파트에서 주로 이제 행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은 투입량을 늘릴수록 산출량이 줄어든다. 산출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요것도 수학 체감의 법칙 할 때 요 체감이란 말의 의미를 알면 되게 쉬워집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할 때 이건 걷어들이는 거. 체감은 하나씩 덜어낸다는 의미다. 체감은 덜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덜어낸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제대로 잡으려면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산출량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증가폭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총 산출량에 따른 증가폭이 줄어든다. 총 산출량의 증가폭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똑같은 내용. 이렇게 투입을 시키면 시킬수록 수확량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투입량은 늘리면 늘릴수록 산출량은 처음에는 늘어나지만 늘리면 늘릴수록 산출량이 증가폭이 줄어든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얘가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은 줄어든다. 물론 수학 체증은 이거랑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은 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요런 내용이고 수학 체증 같은 경우에는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다.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그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지식 기반형 산업, 파괴적 혁신이 나타나는 지식 기반형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게 수학 체증의 법칙. 그래서 한번 개발되면 그 뒤로 이제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용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확산되는 속도가 이제 쫙 빨라진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타성 때문에 한 제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게 뭐 연령대별로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이론상으로 보면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이용을 했으면 잘 바꾸지 않는 저한테도 그게 이제 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학원 수업을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사실 크게 이제 많지 않고 내가 익숙하니까 계속해서 듣게 되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액지대. 이 차액지대도 오늘 그 프린트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 차액지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토지의 자연적인 조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순소득의 차이가 날 경우에 차익은 지주에게 지불되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되게 말이 많은데, 키워드는 뭐냐면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는 비옥도를 고려하는구나. 그럼 비옥도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럼 비옥도가 좋은 데는 이만큼은 생산할 거고 안 좋은 데는 이만큼은 생산할 거야. 그러면 작물의 생산량이 달라진다. 얘는 많고 얘는 적고. 그래서 순소득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이제 이렇게 큰 개념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지대가 땅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구나. 비옥도를 고려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차익지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이 나왔으면 그 답안지에는 비옥도의 차이, 토지의 자연 조건 내지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땅 주인한테 뭐 지불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비옥도, 키워드를 비옥도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내용인데, 뭐 최적지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비옥도가 이제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면서 생산비는 이제 증가하게 되고,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윤의 공간 한계가 설정된다. 뭐 이제 뭐 됐고, 포인트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그 지대는 땅 주인한테 가야 된다.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뭐 차액지대와 경제지대를 이렇게 합쳐놓은 개념이다. 그래서 뭐 경제지대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차액지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설명이 쭉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적지다. 여기가 최적지다. 이 최적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50만 원 이제 들었다. 그럼 지대가 얼마냐? 시장 가격이
80이었을 때, 80이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이 이제 요겁니다. 시장 가격에서 얘가 이제 지대라고 한다면 시장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값이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80만 원인데 생산비가 50이다. 그러면 지대는 얼마냐? 30만 원이다. 그러니까 요 30만 원의 지대가 있는 요 부분까지가 최적지다. 그걸 넘어가면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시장 가격은 뭐 늘어나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근데 생산비가 더 많이 드니까 점점점 지대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라는 거고, 자, 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써 있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얘를 조금 이제 더 응용을 시키면, 그 날개 이제 써놨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더 이제 상승을 할 테니까, 시장 가격이 80에서 120으로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요 최외곽에 있는 얘를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저 B 지점에서는 경작이 가능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리고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저 B 지점에서 경작이 가능해? 자, 그거를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시장 가격이 80이야. 근데 생산비가 110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요 시장 가격이 80만 원일 때는 경작을 못해. 이런 거고, 근데 얘가 120만 원에서 40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10만 원. 그러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B 지점에서 경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 가격이 120만 원으로 올라가면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수요가 늘거나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재배 가능 지역은 확대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지대. 자, 입지지대는 차익지대라는 그 개념이 차익지대 내지는 경제지대라는 그 개념이 제대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섰으면 얘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자, 리카르도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입지지대에서는 그게 아니다. 비옥도가 같아도 지대는 달라질 수 있다. 뭐 때문에? 중심 시장에 가까운 시장에서는 지대가 높아. 왜? 운송비가 덜 드니까. 근데 중심 도시에서 멀어. 그럼 지대가 낮아. 왜?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비옥도만 고려했으면 얘는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고려했는데, 비옥도가 같은 지점 내에서도 지대가 달라져. 이렇게 본 게 T9이다. 그러면
비옥도가 같은데도 지대가 달라져. 그 뭐 때문에? 운송비, 수송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가 높아. 그리고 멀수록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아. 그러니까 리카르도 같은 경우에는 요 지대를 시장 가격하고 생산비 요거를 이제 고려한 거야. 비옥도만 그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시장 가격 생산비가 달라지니까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시장 가격 생산비가 달라지니까 요 두 개만 고려한 거야. 그런데 튀넨 같은 경우에는 이 지대는 이렇게 비옥도가 같아도 지금 얘는 비옥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옥도가 같아도 여기에 운송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운송비가 적게 드는 지역은 지대가 높고 얘가 많이 드는 지역은 지대가 낮다. 그러니까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계속해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할 거야 라고 주장한 게 튀넨의 입지지대.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다. 그래프로 표현한 게. 그래서 시장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생산비는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거리가 이제 멀수록 운송비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수익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시장 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비옥도에다가 운송비를 고려하면 수송비 운송비를 고려하면 시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작의 재배 한계 지점 요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액지대, 입지지대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볼 때 얘가 정확히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내용이 파악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이렇게 낮아진다. 왜? 운송비를 이제 고려하니까 이렇게 고려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이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 자, 요거는 이제 튀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튀넨 고립국 이론부터는 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